한국 수학여행? 완전 시간 낭비야. 중국 같은 대국이 소국에서 뭘 배울 게 있다고. 연간 학비만 1억 원이 넘는 중국 학생들에게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한국 수학여행에서 받은 충격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많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목격했길래 중국 학생들의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일주일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 화동국제학원 3학년 양샤오란입니다. 우리 학교를 아시나요? 입학 조건이 가족자산 1,00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재산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매년 재평가를 받죠. 만약 부모님 사업이 어려워져서 자산이 줄어들면 그 즉시 퇴학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상하이 최대 부동산 개발 그룹을 운영하시고 엄마는 명품 수입 사업을 하세요. 우리 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르코는 이탈리아계 중국인으로 럭셔리 호텔 체인을 소유한 집안이고 장웨이팅은 중국 2위 IT 기업 후계자죠. 학교 생활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일 거예요. 아침에는 각자 전용 헬리콥터나 롤스로이스로 등교하고 점심은 미슐랭 3스타 셰프 5명이 돌아가며 만들어요. 교복은 에르메스에서 맞춤 제작하고 체육 시간엔 개인 트레이너가 1대1로 붙죠. 그런데 이번 학기 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이번 수학여행 목적지가 변경되었습니다. 교무부장 선생님의 말씀에 강당이 술렁였어요. 원래 우리는 유럽 그랜드 투어를 갈 예정이었거든요. 파리 루브르 박물관 전체 대관, 스위스 알프스 스키 리조트 전세, 이탈리아 밀라노 패션위크 VIP 관람. 이미 부모님들이 비용도 다 내신 상태였는데요.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강당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항의하기 시작했죠. 한국이요? 그 작은 나라를 왜 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갈 곳이 아니잖아요. 중국 문화 뺏긴 나라 구경하러 가자고요?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한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김치? 한류? 그것도 다 중국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요? 옆자리 마르코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는 유럽 친구들 만나러 가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뭘 보라는 거야? 가짜 명품이나 구경하라고? 역사 선생님이신 천 선생님도 평소에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고 그들의 문화는 전부 우리 것을 모방한 거다. 한글? 한자를 베낀 거고 한복? 한풀을 변형한 거지. 심지어 김치도 원래 중국 스촨의 파오차이가 원조다. 그런 나라를 왜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한국? 왜 하필 거기야? 우리가 그런 돈 내고 학교 보낸 게 한국 같은데 보내려고였나?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거기 시위도 많이 한다던데. 그리고 중국인 차별도 심하다고 들었어. 걱정 마세요. 제가 경호원 10명 붙여서 보낼게요. 아버지가 즉시 비서실장님께 전화를 거셨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는 더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학부모 대표단이 직접 학교에 찾아오신 거예요. 모두 중국 재계 최고 인사들이었죠. 교장 선생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왜 한국 같은 곳에 보내려는 겁니까? 장웨이팅 아버지, IT그룹 회장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하필 한국입니까? 거기서 배울 게 뭐가 있다고? 하지만 새로 부임하신 교장 선생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학부모님들, 잠시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편견 없이 세계를 봐야 합니다. 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나라란 말입니까? 직접 가서 보면 아실 겁니다. 왜 제가 목적지를 바꿨는지 말이죠. 교장 선생님의 단호한 태도에 학부모들도 할 수 없이 물러났어요.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계속 불만이 터져나왔죠. 진짜 최악이야.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도 없을 것 같아. 파리 에펠탑 앞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한국의 명품 매장이나 제대로 있을까? 출발 일주일 전 천 선생님이 특별 수업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그들이 자기네 문화가 독창적이라고 주장하는 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속지 마세요. 다 중국에서 가져간 겁니다. 경복궁?
자금성 모방한 거고 석굴암? 중국 석굴 문화 베낀 거죠. 학생들은 더욱 의기소침해졌어요. 그냥 중국 남부지방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베이징도 제대로 안 가봤는데 왜 한국을? 그렇게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출발날이 다가왔어요. 부모님들은 각자 최고급 차량으로 공항까지 배웅 오셨고 일부는 아예 전용기를 준비하기도 했죠. 샤오란 혹시 불편한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당장 데리러 갈게.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카드랑 약간의 현금이야. 한국도 요즘은 대부분 카드 쓰지만 혹시 모르니까. 아버지가 지갑을 건네주셨어요. 공항에 모인 우리 반 학생들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어요. 마치 유배라도 가는 것처럼요. 일주일만 참자. 어차피 졸업여행은 각자 알아서 갈 테니까. 그래, 인생 경험이라고 생각하자.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계속 한숨만 나왔어요. 대체 한국에서 뭘 보라는 건지, 왜 교장 선생님이 그런 결정을 하신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창밖으로 상하이의 화려한 야경이 멀어져 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일주일 뒤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지. 한국에서 특별한 걸 볼 거라곤 기대도 안 해.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불과 몇 시간 뒤부터 제 인생관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대한항공 1등석에 올라탄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승무원이 완벽한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발음이 너무 정확해서 중국인인 줄 알았는데 이름표를 보니 한국 이름이더라고요.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중국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모두 가능합니다. 마르코가 장난스럽게 이탈리아어로 뭔가 물어봤는데 승무원이 유창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좌석에 앉자마자 또 한 번 놀랐어요. 1등석이라고는 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개인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버튼 하나로 완전한 침대로 변하는 좌석, 그리고 최신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까지. 이거 봐. 화면이 32인치래. 장웨이팅이 감탄했어요. IT 재벌 아들이 감탄할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거죠. 중국 국제항공보다 훨씬 좋은데?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자주 이용하시는 중국 최고급 항공사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거든요. 기내식 메뉴가 나왔을 때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한식, 중식, 양식은 기본이고 비건, 할랄, 코셔 메뉴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학생분들이시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승무원이 우리만을 위한 특별 메뉴를 가져왔어요. 한국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코스 요리였죠. 이게 뭐예요? 제가 처음 보는 음식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전복 갈비찜입니다. 한국 전통 갈비찜에 전복을 더해 만든 퓨전 요리예요. 그리고 이건 한우 불고기를 송로와 함께 요리한 거고요. 송로? 트러플을 한국 음식에 넣었다고? 첫 입을 떠 넣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중국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이런 맛은 못 봤거든요. 깊고 풍부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평소 까다로운 마르코도 감탄을 연발했어요. 프랑스 요리도 좋아하지만 이건 정말 특별해. 동양과 서양의 완벽한 조화야. 식사를 하면서 승무원들의 서비스를 지켜봤는데 정말 완벽했어요. 필요한 걸 말하기도 전에 미리 알아차리고 준비해주는 센스, 그리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 실례합니다. 혹시 담요 더 필요하신가요? 기내 온도가 조금 낮은 것 같아서요. 제가 살짝 팔을 문지른 걸 보고 바로 담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커피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한국 전통차도 있습니다. 한국 전통차가 뭐가 있어요? 유자차, 오미자차, 대추차, 생강차 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자차를 추천드려요. 비행 중 피로 회복에 좋거든요. 유자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로 보이는 풍경이 평화로웠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 옆자리 친구가 속삭였어요. 뭐가? 한국이 이렇게 서비스가 좋을 리가 없잖아. 중국인한테는 보통 불친절하다고 들었는데 그 말도 맞았어요. 우리가 들어온 한국의 이미지는 늘 그랬거든요. 중국인을 무시하고 바가지 씌우고 불친절하다고.
하지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 정반대였어요.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승무원이 작은 선물 상자를 나눠줬어요. 열어보니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고급 볼펜과 향랑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경복궁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향랑 안에는 한국 전통 향료가 들어있고요. 포장도 정말 섬세했어요. 한국의 전통 포장법인 보자기 스타일로 되어 있었는데 풀어보는 것도 아까울 정도로 예뻤죠. 이거 버리기 아깝다. 엄마한테 선물로 드려야겠어. 장웨이팅도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며 말했어요.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들어서자 기장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재 서울의 날씨는 맑음, 기온은 22도입니다.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별히 중국에서 오신 학생 여러분,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젊은 시각으로 본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얘기하는 거야? 그런가 봐. 근데 어떻게 알았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학교에서 미리 연락을 해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준 거였죠. 착륙이 가까워지자 승무원이 다시 다가왔어요. 입국 심사 때 필요하신 정보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어서 빠르게 통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친절하게 입국 절차까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였어요. 우와, 공항이 엄청 크다. 건물이 막 유리로 되어 있어. 완전 현대적이야. 솔직히 말하면 상하이 푸동 공항보다 더 인상적이었어요. 규모는 비슷할지 몰라도 디자인과 구조가 훨씬 세련됐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승무원들이 인사를 했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한국이 여러분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하길 바랍니다. 그들의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영업용 미소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환영한다는 느낌이었죠. 게이트를 나오면서 마르코가 말했어요. 야, 나 좀 혼란스러워.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그러게. 비행기에서부터 뭔가 예상과 다른데? 일단 공항 좀 보고 판단하자. 비행기야 뭐 특별히 신경 쓴 거일 수도 있고. 하지만 공항에 제대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천 선생님이 말씀하신 후진국 한국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모두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이게 공항이야, 미술관이야? 마르코의 말이 정확했어요. 천장까지 뻗은 통유리로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고 곳곳에 설치된 미디어 아트가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죠. 저거 봐. 로봇이야. 장웨이팅이 가리킨 곳에는 정말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안내 로봇이었는데 여행객들에게 다가가서 길을 안내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봇이 우리에게 다가와 중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중국어 할 줄 알아? 네, 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7개 국어를 구사합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입국 심사대요. 따라오세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로봇을 따라가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죠. 저기 좀 봐. 화면에 우리 비행기 정보랑 수화물 위치가 실시간으로 뜨고 있어.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각 승객의 수화물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줄이 거의 없었거든요. 자동 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세요. 더 빠릅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그냥 여권 스캔하고 얼굴 인식하면 끝이에요. 1분도 안 걸려요. 정말이었어요. 기계에 여권을 대고 카메라를 보니 바로 게이트가 열렸어요. 벌써 끝이야? 대박. 상하이 공항에서는 1시간씩 줄 서는데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갔는데 우리 가방들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벌써? 비행기에서 내린 지 10분도 안 됐는데? 그런데 갑자기 장웨이팅이 소리쳤어요. 내 가방이 없어. 500만 원짜리 리모와 캐리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최소 2~3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잠시만요.
공항 직원이 태블릿을 꺼내더니 뭔가를 확인했어요. 아, 손님 가방은 특수수화물로 분류되어 따로 나옵니다. 저쪽에서 2분 후에 받으실 수 있어요. 정확히 2분 후 가방이 나왔어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해? 전 수화물에 RFID 태그가 붙어 있어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설명해줬어요. 세관을 통과하는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학생분들이시죠? 그냥 통과하세요. 네? 검사 안 해요? 네. 한국은 대부분 무작위 검사만 합니다. 특별히 신고할 물품이 없으시면 그냥 가시면 돼요. 중국에서는 외국인들 가방을 다 열어보고 검사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믿고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공항 로비로 나왔을 때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이거 진짜 공항 맞아? 한쪽에는 한국 전통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고 다른 쪽에는 K-팝 홀로그램 콘서트가 열리고 있었어요. 저거 BTS야. 홀로그램인데 진짜 같아. 그리고 놀라운 건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어? 변기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에는 물 한 방울 없었어요. 거울 앞에는 핸드크림이랑 가글까지 준비되어 있었고요. 이거 호텔 화장실보다 좋은데? 우리 학교 VIP 라운지 화장실도 이 정도는 아니야. 그때 마르코가 큰일이라는 표정으로 뛰어왔어요. 야, 큰일 났어. 내 지갑이 없어. 300만 원짜리 구찌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현금이랑 카드가 다 들어있었는데 어디서 잃어버렸어? 화장실 갔다가. 아, 세면대에 놓고 온 것 같아. 우리는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중국이었다면 벌써 없어졌을 텐데. 어? 여기 있네? 지갑이 세면대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15분이나 지났는데도요. 아니, 이게 그대로 있다고? 확인해보니 현금도 카드도 다 그대로였어요. 미쳤다. 이게 말이 돼? 그때 청소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아, 그거 학생 거였구나. 아까 보고 누가 놓고 갔나 했는데. 안 가져가서 다행이네. 아니, 아주머니는 안 가져가세요? 왜 남의 걸 가져가?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당황할까? 아주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나가셨어요. 우리는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300만 원짜리 지갑을 아무도 안 가져갔다니. 이 나라 사람들 뭐야? 공항을 나가려는데 또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어? 환전소가 하나도 없네? 맞아. 근데 필요 없대. 여기는 다 카드나 모바일로 결제한대. 현금 없는 사회? 응. 심지어 길거리 포장마차도 QR코드 결제가 된대. 중국도 모바일 결제가 발달했지만 아직도 현금을 선호하는 곳이 많거든요. 특히 외국인들한테는. 공항 지하로 내려가니 공항철도가 있었어요. 서울까지 직통으로 43분이래. 그것도 배차 간격이 15분이야. 깨끗한 플랫폼, 정확한 시간, 그리고 놀라운 건 스크린도어였어요. 안전을 위해 선로를 완전히 막아놨더라고요. 기차가 들어왔는데 또 놀랐어요. 와, 이거 완전 새 거 아니야? 의자도 다 깨끗하고 에어컨도 빵빵해. 기차 안에서는 와이파이까지 무료로 제공됐어요. 속도도 엄청 빨랐고요. 다운로드 속도가 100메가야. 미쳤다. 이동 중인 기차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인상적이었어요. 고층 아파트들이 정돈되게 서 있고 도로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죠. 저 다리 좀 봐. 인천대교래. 엄청 크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가 보였어요. 케이블이 하늘로 뻗어 있는 모습이 정말 웅장했죠. 상하이 다리들보다 멋있는데?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어요.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건물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다 계획적으로 지어진 것 같았어요. 무질서하게 들어선 게 아니라.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마르코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천 선생님이 후진국이라고 했잖아. 후진국이 이런 공항을 가질 수 있어? 이런 시스템을?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기차 안 전광판에 서울역 도착을 알리는 안내가 떴어요. 곧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정확히 시간표대로 도착했어요. 1분의 오차도 없이. 서울역에 내리면서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알던 그 한국이 맞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죠. 서울역에서 나와 호텔로 가는 길, 우리는 명동을 지나가게 됐어요. 와, 사람 진짜 많다. 거리는 활기가 넘쳤어요.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가득했죠. 그런데 신기한 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거리가 깨끗하다는 거였어요. 쓰레기통이 별로 없는데 거리가 깨끗해. 사람들이 쓰레기를 안 버리나 봐.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를 집에 가져가서 버려요. 거리에 함부로 버리지 않죠. 우리 일행은 명동의 한 유명 카페에 들어갔어요. 내부는 초현대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죠. 어서 오세요. 직원들이 밝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 3층짜리 큰 카페에 직원이 단 한 명뿐이었어요. 네, 저희는 무인 시스템이에요. 주문은 키오스크나 앱으로 하시면 됩니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터치하니 메뉴가 떴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여러 언어를 지원했죠. 결제는 어떻게 해요? 카드나 모바일로 하시면 돼요. 테이블 번호를 입력하시면 로봇이 서빙해드립니다. 진짜였어요. 주문하고 5분 뒤 로봇이 우리 테이블로 음료를 가져왔어요. 대박.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 장웨이팅이 놀란 눈으로 로봇을 쳐다봤어요. IT 재벌 아들도 놀랄 정도의 기술이었죠.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일정을 얘기했어요. 내일은 경복궁 간대. 에이,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냥 중국 자금성 짝퉁 아니야? 그러게. 규모도 작을 거고. 30분쯤 후 우리는 카페를 나왔어요. 그런데 호텔에 도착해서 샤오란이 비명을 질렀어요. 앗, 내 지갑. 또? 아니, 이번엔 내 거야. 구찌 장지갑. 샤오란의 지갑은 우리 중에서도 특별했어요. 500만 원짜리 한정판이었죠. 안에는 현금 200만 원과 여러 장의 카드가 들어있었고요. 어디에 놓고 왔어? 카페. 카페 테이블에 놓고 온 것 같아. 이미 1시간이 지난 상황. 중국이었다면 찾을 가능성은 0%였어요. 일단 가보자. 우리는 택시를 타고 다시 명동으로 갔어요. 카페에 들어서자 아까 그 직원이 우리를 알아봤어요. 아, 다시 오셨네요? 혹시 지갑 찾으러 오셨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아까 학생분들 앉았던 테이블에 지갑이 있길래 보관하고 있었어요. 신분증 보고 중국 학생인 거 확인했고요. 직원이 카운터 서랍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샤오란의 구찌 장지갑이 맞았어요. 진짜 제 지갑이에요. 샤오란이 급하게 확인했어요. 현금도 카드도 전부 그대로였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원래 이런 일 많아요. 한 달에 한두 번은 노트북도 놓고 가시는데 다 찾아가세요. 우리는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노트북을 놓고 가도 그대로 있다고요? 네. 한 번은 맥북 프로를 이틀 동안 아무도 안 찾아가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마르코가 말했어요. 야, 이거 실험해볼까? 무슨 실험? 진짜 한국이 이렇게 안전한지. 내가 일부러 뭘 놓고 가볼게. 다음 날 우리는 인사동에 갔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거리였죠. 마르코가 스타벅스에서 일부러 에어팟 프로를 테이블에 놓고 나왔어요. 30만 원짜리였죠. 30분 후에 다시 와보자. 우리는 인사동을 구경하다가 정확히 30분 후에 다시 갔어요. 있을까? 에이, 설마. 이어폰은 누구나 쓰는 거잖아. 그런데 있다. 에어팟이 그대로 있었어요. 심지어 옆 테이블 손님이 우리를 보더니 말했어요. 아, 이거 찾으러 오셨구나. 아까부터 누구 건가 했어요. 이번엔 장웨이팅이 도전했어요. 나는 더 큰 걸로 해볼게. 그는 500만 원짜리 루이비통 클러치백을 화장실에 일부러 놓고 왔어요. 이건 진짜 없어질 거야. 화장실이잖아. 1시간 후 화장실에 가보니 청소 아주머니가 클러치백을 들고 계셨어요. 이거 찾으러 오셨어요? 화장실에서 주웠는데 분실물 센터에 맡기려던 참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아주머니, 이거 비싼 건데도 안 가져가세요? 남의 물건을 왜 가져가? 주인이 얼마나 찾을까? 그날 저녁 호텔에서 우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거 진짜 문화 충격이야. 그러게.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샤오란이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베이징에서 핸드폰 5초 동안 테이블에 놨다가 도둑 맞았어.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왜 안 가져가는 거지? 그때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신뢰 사회예요.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게 기본이죠. 그리고 CCTV도 많고 처벌도 강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양심의 문제죠. 양심이라. 장웨이팅이 생각에 잠겼어요. 근데 이게 더 편한 것 같아. 계속 조심하고 의심하지 않아도 되니까. 맞아. 중국에서는 잠깐만 한눈 팔아도 뭐가 없어지는데. 그날 밤 우리는 또 다른 실험을 했어요. 홍대 클럽 거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일부러 떨어뜨려 봤죠. 5분 후 한 시민이 주워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학생, 이거 떨어뜨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그냥 가버렸어요.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실험을 했어요. 제가 노트북을 스타벅스에 두고 3시간 동안 쇼핑을 했죠. 맥북 프로 15인치 400만 원짜리였어요. 이건 진짜 없어질 거야. 노트북은 다르잖아. 3시간 후 돌아갔을 때 직원이 웃으며 맞아줬어요. 노트북 찾으러 오셨죠? 금고에 보관 중이에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노트북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다 이렇게 친절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경험한 한국은 정말 모두가 그렇게 친절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면서 샤오란이 말했어요. 나 한국에서 살고 싶어. 왜? 자유로워. 뭘 잃어버릴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사람들을 의심 안 해도 되고.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글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본도 사람 많잖아. 근데 일본도 이렇대.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부자라는 게, 돈이 많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거든요. 진짜 부자는 지갑을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에서는 물건을 잃어버리는 게 무섭지 않다. 하지만 마음을 잃어버릴 것 같아 무섭다. 이곳에 마음을 빼앗겨서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셋째 날 아침, 우리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어요. 천 선생님은 버스 안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죠. 오늘 한글 박물관도 가는데 속지 마라. 한글은 한자를 모방한 거다. 그들이 아무리 독창적이라고 주장해도 학생들은 지루한 표정으로 창밖을 봤어요. 하지만 박물관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죠. 우와, 건물이 엄청 현대적이야. 국립한글박물관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초현대식 건물에 인터랙티브 전시가 가득했죠. 가이드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젊은 큐레이터였는데 중국어가 완벽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한글의 역사를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전시실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미디어 아트가 펼쳐졌어요. 한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3D 애니메이션으로 재현되고 있었죠.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입니다. 당시 조선 백성의 90% 이상이 문맹이었어요. 한자는 너무 어려워서 일반 백성들이 배울 수 없었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글이에요. 화면에 세종대왕의 기록이 나타났어요. 나란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 가이드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세종대왕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혁명이었어요. 혁명이라고요? 마르코가 물었어요. 네. 당시 지식은 소수특권층만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한글 창제로 모든 백성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됐죠. 이건 민주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전시실로 이동했어요. 여기서는 한글의 과학성을 보여주고 있었죠. 한글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만든 원리가 명확한 문자예요. 대형 스크린에 한글의 제작 원리가 나타났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에요. 진짜요? 장웨이팅이 놀라서 물었어요. 네. 그리고 모음은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을 형상화했어요.
세계의 기본 요소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인터랙티브 체험 코너에서 우리는 직접 한글을 만들어 봤어요. 와, 진짜 간단해. 이렇게 조합하면 모든 소리를 쓸 수 있다고? 샤오란이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봤어요. 샤오란. 지아오. 아, 진짜 되네. 가이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글은 24개 문자로 11,172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중국어의 모든 발음도 한글로 표기 가능하죠. 그때 천 선생님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한자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가이드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한자를 알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완전히 다른 원리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문자예요. 유네스코가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한 이유도 그 독창성 때문이죠. 다음 전시실에는 놀라운 자료가 있었어요. 이건 1446년에 발간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한글 사용 설명서예요. 사용 설명서요? 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서까지 만들었어요. 문자와 함께 매뉴얼을 만든 건 세계 역사상 한글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당시 양반들은 한글 창제를 반대했어요. 백성들이 지식을 갖게 되면 자신들의 특권이 사라질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거 우리 중국이랑 비슷한데.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체험 코너에서 우리는 한글로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쉬운데 왜 우리는 한자를 쓸까? 한자는 뜻은 알 수 있지만 소리는 따로 배워야 하잖아. 맞아. 한글은 보면 바로 읽을 수 있네. 마르코가 감탄했어요. 이건 진짜 민주적인 문자야. 누구나 배울 수 있게 만들었다니. 박물관을 나오면서 천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반박할 게 없으셨던 거죠. 오후에는 한복 체험을 했어요. 경복궁 근처 한복 대여점에 갔는데 또 놀랐어요. 와, 한복 종류가 이렇게 많아? 전통 한복부터 퓨전 한복까지 수백 벌이 걸려 있었어요. 한복과 한푸는 완전히 달라요. 직원이 설명해줬어요. 한푸는 상하가 연결된 원피스 형태가 많지만 한복은 저고리와 치마가 분리되어 있어요. 활동성을 중시한 거죠. 한복을 입어보니 정말 편했어요. 생각보다 활동하기 편해. 치마가 넓어서 움직이기 좋네. 직원이 또 설명했어요. 한복은 평면 재단인데도 입으면 입체적인 실루엣이 나와요. 이건 서양 복식에서도 찾기 힘든 독특한 구조예요. 특히 저고리의 곡선미가 인상적이었어요. 이 곡선을 보세요. 한국인들은 이걸 베레선이라고 불러요. 자연의 곡선을 옷에 담은 거죠. 색상도 특별했어요. 한복의 색은 음양오행에 따라 조화를 이뤄요. 빨강과 파랑, 노랑과 보라처럼 보색 대비를 쓰면서도 은은하게 어울리죠. 우리는 한복을 입고 경복궁으로 갔어요. 한복 입으면 입장료 무료예요. 진짜? 네. 전통문화 장려 정책이에요. 경복궁에 들어서니 또 다른 세상이었어요. 이게 자금성 모방이라고? 전혀 달랐어요. 자금성은 거대하고 위압적이지만 경복궁은 자연과 조화를 이뤘어요. 보세요. 건물들이 산을 가리지 않아요. 산을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죠.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한국 건축은 자연을 정복하지 않고 조화를 추구해요. 그래서 규모는 작아도 아름다운 거죠. 근정전 앞에서 가이드가 물었어요. 자금성과 뭐가 다른지 아세요? 작아요? 규모만 보셨네요. 자세히 보세요. 기둥 간격, 지붕 곡선, 단청 문양. 모두 한국만의 특징이에요. 정말이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디테일이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단청을 보세요. 중국은 금색을 많이 쓰지만 한국은 오방색을 균형 있게 사용해요. 그때 옆에서 한국 학생들이 지나갔어요. 그들도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우리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복 잘 어울리세요. 중국에서 오셨어요? 한국 구경 잘하세요. 그들의 친절함에 또 놀랐어요. 중국 관광지에서는 외국인을 보면 바가지 씌울 생각부터 하는데 경복궁을 둘러보면서 샤오란이 말했어요. 한복 입으니까 뭔가 기분이 달라져. 어떻게? 우아해진 것 같아. 천천히 걷게 되고 행동도 조심스러워지고. 맞아. 옷이 사람을 만든다더니
해질 무렵 우리는 경회로 연못가에 섰어요. 석양이 비친 경회로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죠. 와,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장웨이팅이 감탄했어요. 자금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름다움이야. 마르코도 동의했어요. 자금성은 압도하려고 만든 거지만 여기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 한복을 반납하면서 직원이 물었어요.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한복이 이렇게 편하고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한국인의 정신이 담겨 있죠. 겸손하면서도 품이 있고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답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천 선생님은 계속 침묵하셨어요. 학생들은 수근거렸죠. 선생님, 한글이 진짜 독창적인 것 같은데요. 한복도 한프랑 완전히 달라요. 경복궁도 자금성이랑은 다른 멋이 있고요. 천 선생님은 결국 한마디 하셨어요. 더 봐야 알 거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배운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날 밤 호텔에서 마르코가 말했어요. 나 한글 배우고 싶어. 진짜? 응.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라니. 서양에도 알려야 해. 샤오란도 덧붙였어요. 나도 한복 하나 사고 싶어. 중국에 가서도 입고 싶어. 미쳤어? 중국에서 한복 입으면 욕먹어. 왜? 예쁜데. 그리고 이제 알았잖아. 한프랑은 다르다는 걸. 우리는 한참을 토론했어요. 중국에서 배운 것과 실제로 본 것의 차이에 대해.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던 거 아닐까? 그러게. 왜 제대로 안 가르쳐줬을까? 가르쳐주면 우리가 한국을 좋아할까봐? 그날 저는 일기에 썼어요. 오늘 나는 2가지를 배웠다. 첫째, 작은 것이 못난 것이 아니라는 것. 둘째, 진실은 직접 봐야 안다는 것. 한글과 한복, 경복궁은 중국의 모방이 아니었다. 그들만의 철학과 아름다움이 있었다. 우리는 너무 오만했다. 다음 날은 더 충격적인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넷째 날은 자유시간이었어요. 가이드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서울을 경험해보세요. 홍대는 젊은이들의 거리니까 또래 문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홍대로 갔어요. 지하철 진짜 깨끗하다. 에어컨도 빵빵하고. 와, 와이파이도 터져. 홍대역에 내리자 젊음의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거리 공연, 독특한 카페들, 개성 있는 상점들. 여기 완전 자유로운 분위기야. 그때 특이한 카페를 발견했어요. 24시간 무인 카페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무인 카페? 진짜 직원이 없어? 호기심에 들어가 봤어요. 정말 직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입구에 안내문이 있었어요. 셀프 주문, 셀프 계산, 셀프 서비스.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대박. 이게 된다고?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커피 머신, 디저트 진열대, 좌석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었죠. 주문은 여기서 해. 키오스크에서 주문하고 결제하니 번호가 나왔어요. 커피 머신에 번호를 입력하니 자동으로 커피가 나왔죠. 와, 이거 완전 미래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른 거였어요. 테이블마다 노트북, 아이패드, 심지어 지갑까지 놓여 있었어요. 주인들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인 것 같았죠. 미쳤다. 이게 그냥 있네? CCTV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30분쯤 있다가 노트북 주인이 돌아왔어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작업을 시작하더라고요. 실례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노트북 두고 가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선 다 그래요. 서로 믿으니까. 가끔 하루 이틀씩 두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 이틀이요? 네. 정기적으로 오는 분들은 집 놓고 다니세요. 어차피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우리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자연스럽게 물건을 봐주고 있었어요. 저기 가방 좀 봐주세요. 네, 그러세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방을 맡기고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중국이었으면 가방 없어졌지. 우리도 실험해봤어요. 장웨이팅이 노트북을 테이블에 두고 밖에 나가서 전화를 했죠. 15분 동안. 돌아왔을 때 노트북은 그대로였고 옆 테이블 사람이 말했어요. 아까 누가 만지려고 해서 주인 나갔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도 남의 물건을 지켜주는 거예요. 카페를 나와서 홍대 거리를 걸었어요. 여기 진짜 자유롭다. 거리 곳곳에서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춤, 노래, 마술. 와, 저 사람 춤 진짜 잘 춘다.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공연이 끝나자 박수를 치고 팁을 넣어줬죠. 중국에서는 허가 없이 거리 공연하면 잡혀가는데 여기는 자유롭게 하네. 그때 한국 대학생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중국에서 오셨어요? 네, 어서 와요. 한국은 처음이죠?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홍대 구경 어때요? 정말 좋아요. 자유로운 분위기가. 그들이 우리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여기 홍대에서 제일 핫한 곳이에요. 작은 골목 안쪽에 숨겨진 카페였어요. 입구부터 특이했죠. 여기도 무인이에요. 반무인이에요. 주문은 셀프 서비스는 로봇. 정말 로봇이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딜리버리 봇이에요. 귀엽죠? 로봇이 우리 테이블로 음료를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로봇이 대답했어요.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와, 말도 해. 한국 학생들이 설명해줬어요. 한국은 인건비가 비싸서 무인화가 빨리 진행됐어요. 편의점도 무인이 많고 심지어 무인 도서관도 있어요. 무인 도서관? 네, 24시간 열려 있어요. 책 빌리고 반납하는 것도 전부 셀프예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 대학생들은 보통 알바를 하면서 학비를 벌어요. 알바요? 아르바이트요. 카페, 편의점, 과외 같은 거. 부모님이 안 내주세요? 내주는 집도 있지만 독립심을 기르려고 스스로 버는 학생이 많아요.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부모님 카드로 펑펑 쓰는데 그럼 돈이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죠. 하지만 자기가 번 돈이라 더 소중해요. 그리고 뭘 살 때 더 신중하게 되고. 샤오란이 물었어요. 부잣집 애들도 그래요? 부잣집이든 아니든 비슷해요. 오히려 부잣집 애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험 쌓으려고. 저녁이 되자 한국 학생들이 맛집을 추천해줬어요. 여기 백반집 진짜 맛있어요. 저렴하고. 백반이 뭐예요? 한국 가정식이에요. 밥이랑 국이랑 반찬 여러 개. 작은 식당이었는데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와, 반찬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기본이에요. 그리고 리필도 돼요. 8,000원에 이렇게 푸짐한 식사가 나오다니. 중국 같으면 이 정도면 5만 원은 할 텐데. 한국은 서민 물가는 싸요. 대신 명품이나 수입품은 비싸고. 맛도 정말 좋았어요. 집밥 같은 따뜻한 맛이었죠. 식사 후 우리는 다시 거리로 나왔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활기가 넘쳤어요. 한국은 밤 문화가 발달했어요. 안전하니까. 진짜 안전해요? 네. 여자 혼자 다녀도 괜찮아요. CCTV도 많고 경찰도 자주 순찰하고. 실제로 여자들이 혼자 다니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중국에서는 밤 10시 넘으면 부모님이 데리러 오시는데 여기선 새벽까지도 괜찮아요. 물론 조심은 해야 하지만. 그때 마르코가 제안했어요. 우리도 늦게까지 다녀볼까? 괜찮을까? 한번 해보자. 언제 또 이런 자유를 느껴보겠어. 우리는 새벽 1시까지 홍대를 돌아다녔어요. 놀라운 건 그 시간에도 거리가 깨끗하다는 거였어요. 새벽인데도 쓰레기가 없네? 맞아. 사람들이 쓰레기통 찾아서 버려. 중국이었으면 아침에 청소부들이. 여기는 시민의식이 다른가 봐. 새벽 2시 우리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오늘 정말 신기한 경험했다. 그러게. 무인 카페에서 노트북 두고 가도 안 없어지고. 거리에서 여자들이 혼자 다니고. 새벽까지 안전하고. 호텔에 도착해서 장웨이팅이 말했어요. 나 오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진짜 선진국은 건물이 높은 나라가 아니라 서로 믿을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샤오란이 덧붙였어요. 우리는 돈은 많지만 늘 불안해. 뭘 잃어버릴까봐, 사기당할까봐. 맞아. 경호원이 있어도 불안하고. 근데 여기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도 자유롭게 살아.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우리가 진짜 부자일까?
돈은 많지만 자유롭지 못하고 무언가를 늘 지켜야 하고 사람을 믿을 수 없다면 한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가난할지 모르지만 더 풍요롭게 사는 것 같았어요. 믿음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섯째 날은 특별한 일정이 있었어요. 한국 가정을 방문하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이었죠. 저희가 준비한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일반 가정에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솔직히 걱정됐어요. 일반 가정이면 얼마나 작고 불편할까? 우리는 각자 다른 가정으로 배정됐어요. 저와 샤오라는 같은 집으로 가게 됐죠.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아파트 단지였어요. 32평 아파트래. 32평? 그게 얼마나 작은 거야? 중국식으로 계산하니 약 106제곱미터. 우리 집 거실만 한 크기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 부부가 나와서 맞아줬어요.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반겼어요. 집에 들어가자 먼저 놀란 건 현관이었어요. 신발을 여기서 벗어주세요. 아, 네. 한국은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였죠. 거실에 들어서니 작지만 아늑했어요. 우와, 되게 깔끔해요. 작아도 정리만 잘하면 충분해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집을 둘러보니 정말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붙박이장, 수납 가구들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죠. 이게 안방이고 여기가 아이들 방이에요. 아이들이 있으세요? 네, 대학생 아들이랑 고등학생 딸이 있어요. 곧 올 거예요. 거실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중국에서 오셨구나. 부모님은 뭐 하세요? 아버지는 부동산 개발을, 어머니는 명품 수입을. 말하다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아, 그렇구나. 좋은 일 하시네요. 아주머니는 전혀 부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아주머니는 뭐 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남편은 회사원이고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잠시 후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오셨다고요? 밝게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데 온 가족이 함께 했어요. 아빠는 고기 굽고 나는 샐러드, 오빠는 테이블 정리. 역할을 나눠서 일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중국에서는 보통 가정부가 아, 여기는 가족이 다 같이 해요. 그게 더 재밌어요. 식사 시간이 됐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한식들이 차려졌죠. 많이 드세요. 집밥이라 별거 없지만. 하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가족 간의 대화였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토론 수업했는데요. 제가 반대 의견 냈더니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잘했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중요하지. 부모와 자녀가 수평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대 의견을 내도 전혀 화내지 않으셨어요. 아빠, 그건 좀 다르게 생각해요. 요즘은 그래? 네 생각을 들어보자.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부모님 말씀에 반대하면 큰일 나는데. 식사 후에는 다 같이 설거지를 했어요. 손님인데 편하게 계세요. 아니에요. 같이 하고 싶어요. 처음으로 직접 설거지를 해봤어요. 의외로 재밌었죠. 중국에서는 안 해봤어요? 네. 집에 가정부가 있어서. 가정부가 있어도 기본적인 건 할 줄 알아야죠. 독립하면 어떻게 해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녁 시간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어요.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함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어머니는 뜨개질을, 아들은 노트북으로 과제를, 딸은 책을 읽고 있었죠. 이게 소확행이에요. 소확행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행복들.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밤 10시쯤 층간소음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은 아파트가 많아서 층간소음에 민감해요. 그래서 10시 이후에는 조용히 해요. 뛰거나 큰 소리 내지 않고. 모두가 그래요? 네. 서로 배려하는 거죠. 위층도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도 아래층을 배려하고. 중국 아파트에서는 새벽까지 쿵쿵거려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자기 전 딸이 우리 방에 왔어요. 언니들, 이거 선물이에요. 작은 한국 전통 매듭 열쇠고리였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학교 동아리에서 배웠어요. 직접 만들었어요. 고마워요.
별거 아니에요. 한국 가면 추억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온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항상 같이 먹어요? 네. 아침은 꼭 같이 먹으려고 해요. 하루 시작이니까. 아침을 먹으면서 하루 계획을 나누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어요. 집을 나서기 전 분리수거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플라스틱, 이게 종이, 이게 일반 쓰레기. 와, 진짜 복잡하네요. 처음엔 그런데 익숙해져요. 환경을 위해서니까. 작별 인사를 할 때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이 크거나 화려하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는 행복해요. 가족이 함께 있고 서로 사랑하니까.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샤오랑과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이 100배는 크지만 저 집이 더 행복해 보였어. 맞아. 뭔가 따뜻했어. 가족이 대화하고 함께 일하고 서로 배려하고. 우리 집은 각자 방에만 있는데 그날 저녁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우리 간 집도 작았지만 정말 화목했어. 아버지가 요리하시더라.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데 온 가족이 같이 청소하고. 장웨이팅이 말했어요. 나 오늘 깨달았어. 행복은 집 크기가 아니라 가족 사이의 거리인 것 같아. 마르코도 덧붙였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서로 배려하면서 사는 게 인상적이었어. 우리는 큰 집에 살면서도 서로 배려 안 하잖아.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위챗을 보냈어요. 엄마, 오늘 한국 가정에 가봤어요. 우리보다 훨씬 작은 집이었지만 훨씬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도 가족이 함께 밥 먹고 대화하면 좋겠어요. 엄마의 답장은 짧았어요. 엄마도 그러고 싶어. 중국 오면 함께 시간 보내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진짜 부자는 가족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사람들인 것 같아. 여섯째 날, 우리는 한국의 첨단 기술을 체험하러 갔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로봇 박물관이었죠. 한국이 로봇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어? 글쎄, 중국이 더 앞서 있지 않을까? 장웨이팅은 자신만만했어요. IT 재벌 아들답게 기술에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안내 로봇 키봇입니다. 입구에서 로봇이 우리를 맞았어요. 단순한 안내 로봇이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감정 표현까지 했죠.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그럼 더 즐거운 관람이 되실 거예요. 제가 특별 코스로 안내해 드릴게요. 로봇이 우리의 반응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는 거예요. 전시장에 들어서니 더 놀라웠어요. 이게 다 실제로 사용되는 로봇들이에요. 의료 로봇, 재활 로봇, 교육 로봇, 서비스 로봇. 종류가 정말 다양했어요. 저 로봇은 뭐예요? 치매 예방 로봇이에요. 노인분들과 대화하면서 인지 기능을 체크하고 훈련시켜줘요. 실제 시연을 봤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로봇이 할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퀴즈도 내고 운동도 시켜드리고. 한국은 고령화가 빨라서 이런 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요.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단순히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죠. 장웨이팅이 물었어요. 중국도 로봇 많이 만드는데 뭐가 다른가요? 한국 로봇은 사람과의 교감을 중시해요.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편하게 느끼는 게 더 중요하죠. 체험 코너에서 우리는 직접 로봇을 조작해봤어요. 와, 반응 속도가 진짜 빨라. 움직임도 자연스럽고. 특히 인상적인 건 교육용 로봇이었어요. 이 로봇은 아이들의 감정을 읽고 그에 맞춰 교육 방식을 바꿔요. 감정을 읽는다고요? 네. 표정, 목소리, 행동을 분석해서 아이가 지루해하는지 어려워하는지 파악해요. 실제로 시연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아이가 이해 못하는 표정을 지으니 로봇이 더 쉽게 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다음은 스마트시티 체험관이었어요. 한국의 송도가 세계적인 스마트시티예요. 그 축소 모형을 체험해 보실 거예요. 거대한 도시 모형이 있었는데 전부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교통, 에너지, 안전, 환경. 모든 게 통합 관리되고 있었죠.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면 화면에서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어요. 사고 발생 즉시 신호등이 조정되고
구급차 경로가 최적화되고 주변 차량에 우회 안내가 가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로 되는 거예요? 네, 송도에서는 실제로 작동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시민 참여 시스템이었어요. 시민들이 도시 문제를 직접 신고하고 해결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앱을 보여줬는데 정말 간단했어요. 도로 파손, 가로등 고장 같은 걸 사진 찍어 올리면 즉시 처리 부서로 전달되고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죠. 시민이 도시의 센서가 되는 거예요. 샤오란이 감탄했어요. 중국은 정부가 다 하는데 여기는 시민이 참여하네. 그게 진짜 스마트시티죠.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VR 체험존도 있었어요. 미래 도시를 체험해보세요. VR 헤드셋을 쓰니 2050년 서울이 나타났어요. 하늘을 나는 택시, 자율주행 버스, 로봇과 함께 사는 일상. SF 영화 같아. 하지만 대부분 지금 개발 중인 기술이에요. 머지않아 현실이 될 거예요. 체험을 마치고 나오니 장웨이팅이 말했어요. 나 충격받았어. 왜? 중국이 기술 강국인 줄 알았는데 한국이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아. 양적으로는 중국이 많지만 질적으로는 마르코가 덧붙였어요. 한국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잖아. 그게 가장 인상적이야. 카페테리아에서 쉬면서 우리는 토론했어요. 왜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을까? 작은 나라라서 더 효율적으로 해야 했나? 아니면 민주주의라서? 시민이 참여하니까. 가이드 선생님이 우리 대화를 듣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어요. 사람만이 자원이죠. 그래서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중국도 사람이 많은데 많은 것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달라요. 한국은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니까 그들을 위한 기술을 만드는 거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천 선생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기술이 발전한 건 인정한다. 학생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선생님이 한국을 인정하시다니. 하지만 그것도 결국 미국 기술을 베낀 거 아니냐? 그때 장웨이팅이 반박했어요. 선생님, 오늘 본 로봇들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거예요. 특허도 한국이 가장 많고요. 그래도 선생님,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분야가 있다는 걸. 선생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어요. 오늘 나는 미래를 봤다. 그런데 그 미래는 차갑지 않았다. 사람을 위한, 사람과 함께하는 따뜻한 미래였다. 중국도 이런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 내일은 마지막 날. 이별이 아쉬웠지만 동시에 중국으로 돌아가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이제 진실을 알아버렸으니까. 마지막 날 저녁 학교에서 준비한 송별 만찬이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도 초대되어 함께하기로 했죠. 일주일이 정말 빨리 갔네요. 가이드 선생님의 말씀에 모두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만찬장은 한국 전통 한정식당이었어요. 분위기부터 달랐죠. 조용하고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일주일 동안 친해진 친구들이었죠. 잘 지냈어? 내일 간다며? 응. 아쉬워. 자연스럽게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나하나가 예술작품 같았어요. 이게 궁중 요리예요. 옛날 왕이 먹던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와, 너무 아까워서 못 먹겠어. 한국 학생 중 한 명인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먹어야 해. 음식은 먹어야 완성되는 거야. 분위기가 무르익자 솔직한 대화가 시작됐어요. 사실 처음엔 너희가 오는 게 부담스러웠어. 수진이가 고백했어요. 왜? 중국 부자들이 와서 돈 자랑하고 갈 줄 알았거든. 아, 미안해. 우리도 처음엔 그런 마음이었어. 샤오란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을 무시했어. 작고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 오히려 부끄러워. 분위기가 진지해졌어요. 장웨이팅이 입을 열었어요. 나는 기술로는 중국이 최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와보니 한국 기술이 더 좋았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방향이 달랐어. 한국은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더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도 빨리 성장하려다 보니 많은 걸 놓쳤어. 환경도 파괴하고 전통도 잃고. 그래도 지금은 균형을 찾은 것 같아. 노력하고 있지. 완벽하진 않아도. 마르코가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다른 한국 학생인 지훈이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무서워. 무서워? 중국이 너무 커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한국은 작은 나라니까. 하지만 동시에 부러워하기도 해. 큰 시장, 많은 인구, 긴 역사. 샤오란이 놀라서 물었어요. 진짜? 우리는 한국이 부러운데. 뭐가 부러워? 자유, 민주주의, 신뢰사회, 깨끗한 환경.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한다는 사실에 모두 웃었어요. 결국 없는 거 부러워하는 거네. 그런가 봐.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배웠어. 한국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걸 배웠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짜 풍요는 다른 데 있다는 것.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우리도 많이 배웠어. 중국의 역동성, 도전 정신 같은 거. 그리고 너희가 생각보다 열려있다는 것도. 편견을 바꿀 줄 아는 용기가 있다는 것도. 그때 천 선생님이 입을 여셨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죠. 나도 많이 배웠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어요. 내가 너무 편견에 갇혀 있었구나.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구나. 선생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미안하다. 너희에게 잘못된 걸 가르쳤구나. 선생님.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너희 덕분이야.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한강으로 갔어요.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고 싶었거든요. 한강공원에 앉아 야경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이 풍경도 못 보겠네. 사진 많이 찍어가. 사진으로는 부족해. 이 느낌을 어떻게 담아? 수진이가 제안했어요. 약속 하나 하자. 무슨 약속? 우리가 각자 나라로 돌아가서도 오늘을 기억하자. 그리고 편견 없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좋아. 우리는 한강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하나, 둘, 셋. 김치. 이젠 김치가 뭔지 알아. 밤이 깊어갈수록 이별이 아쉬웠어요. 다음에 중국에 놀러와. 꼭 갈게. 진짜 중국을 보고 싶어. 우리도 다시 한국에 올게. 이번엔 제대로 여행하러. 지훈이가 작은 선물을 꺼냈어요. 이거 줄게. 한국 전통 매듭이야. 고마워. 나도 줄 게 있어. 샤오란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중국 전통 부채야. 더울 때 쓰고 우리 생각도 하고. 선물을 교환하며 우정을 확인했어요.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우리는 헤어졌어요. 내일 공항에서 봐. 응, 꼭 와. 호텔로 돌아오는 길 모두가 말이 없었어요. 각자 일주일의 기억을 되새기고 있었죠. 방에 들어와서 짐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가방에 한국에서 산 것들을 넣었어요. 한복, 한글 교재, 전통차, 친구들이 준 선물.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어요. 내일이면 중국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나는 이미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 한국에서 본 것, 느낀 것, 배운 것들이 나를 바꿔놨으니까. 이제 나는 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다는 걸. 돈과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짜 풍요는 신뢰와 자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온다는 걸. 중국으로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물을 거다. 한국이 어땠냐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할 거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라고. 작지만 강한 나라, 가난하지만 풍요로운 나라라고. 그리고 나는 다시 올 거다. 이번엔 학생이 아니라 친구로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내일이면 보지 못할 풍경. 하지만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풍경. 인천공항.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서 있었어요. 벌써 가야 하다니. 한국 친구들이 배웅 나와줬어요. 잘 가. 연락하자. 응, 꼭. 포옹하고 손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출국장으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죠. 비행기 안.
이번엔 한국을 떠나는 게 아쉬워서 창밖만 바라봤어요. 다시 오고 싶다. 샤오란이 중얼거렸어요. 나도. 아니, 여기서 살고 싶어. 부모님이 허락할까? 모르겠어. 하지만 대학은 한국으로 오고 싶어. 3시간의 비행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상하이 푸동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차이. 공기가. 맞아. 뭔가 탁해. 일주일 동안 맑은 공기에 익숙해져서인지 차이가 확 느껴졌어요. 입국장은 혼잡했어요. 줄은 길고 직원들은 불친절하고. 한국이랑 너무 다르다. 인천공항은 5분이면 통과했는데 수화물 찾는 곳도 마찬가지였어요. 30분을 기다려도 가방이 안 나왔죠. 아직도 안 나와? 중국은 원래 이래. 예전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공항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아버지가 보낸 운전사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가씨 일주일 만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차에 타자마자 느낀 건 교통체증이었어요. 왜 이렇게 막혀요? 평소랑 같은데요? 상하이는 원래 이래요. 그랬구나. 한국에서는 도로가 이렇게 막히지 않았는데 경적 소리가 왜 이렇게 시끄럽죠? 운전사 아저씨가 웃었어요. 아가씨가 조용한 데 있다 와서 그래요. 창밖을 보니 운전 매너도 엉망이었어요. 끼어들기 신호 위반 보행자 무시. 한국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었는데 집에 도착했어요. 1000평이 넘는 대저택. 일주일 전엔 자랑스러웠던 집이 이제는 너무 커 보였어요. 어서 와, 샤오란.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여행 어땠어? 힘들었지? 아니요. 정말 좋았어요. 좋았다고? 한국이? 엄마의 놀란 표정.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이 모였지만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가족이 대화하면서 밥 먹었는데 뭐라고?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빠, 한국 정말 발전했어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아빠가 고개를 들었어요. 배울 점? 그 작은 나라에서? 작지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특히 신뢰 사회라는 게. 신뢰? 그게 돈이 되나? 아빠는 관심 없다는 듯 다시 핸드폰을 봤어요. 식사 후 제 방으로 올라왔어요. 300평짜리 개인 공간. 한국 가정집 전체보다 큰 내 방. 그런데 왜 이렇게 춥고 쓸쓸할까? 창밖을 내다봤어요. 높은 빌딩들, 화려한 네온 사인. 하지만 뭔가 삭막해 보였어요. 다음 날 학교에 갔어요. 한국 다녀왔네? 어땠어? 재미없었지? 친구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아니, 정말 좋았어. 한국은? 에이, 설마. 뭐가 좋아? 아무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 천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자, 오늘은 한국 여행 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하나씩 발표했어요. 한국은 작았어요. 음식은 맵기만 하고 살만한 게 없었어요. 다들 부정적인 얘기만 했어요. 제 차례가 됐어요. 저는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물건을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는 나라. 밤에 여자 혼자 다녀도 안전한 나라. 시민이 서로 배려하는 나라. 그게 뭐가 대단해? 누군가 비웃었어요. 대단합니다. 우리는 돈은 많지만 늘 불안해요. 한국은 우리보다 가난할지 몰라도 더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교실이 웅성거렸어요. 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샤오란 말이 맞습니다. 저도 이번 여행에서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방과 후 교장실에서 전체 회의가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한국 여행이 여러분에게 충격이었을 겁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제가 의도한 바입니다. 세상을 넓게 보고 배울 건 배우는 자세.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질입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크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죠. 서로 배우고 발전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중국에 돌아왔지만 모든 게 낯설다. 큰 집이 감옥 같고 많은 돈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한국에서 봤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사람들. 작지만 효율적인 시스템.
서로 믿고 배려하는 문화. 나는 이제 안다. 진짜 선진국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언젠가 중국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그런 변화를 만들어야겠다. 작은 것부터, 내 주변부터.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국 친구 수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잘 도착했어? 벌써 보고 싶다. 웃음이 났어요. 일주일 만에 만든 우정이 평생 친구들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으니까.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보고 싶어. 꼭 다시 만나자. 다음엔 더 오래. 창밖으로 상하이의 야경이 보였어요. 화려하지만 차가운 도시. 하지만 언젠가는 이곳도 따뜻해질 수 있겠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한다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그곳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중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황금 세장을 벗어나 진짜 세상을 보겠다고. 지금까지 중국 최고 부자 학교 학생이 한국에서 받은 충격적인 경험담을 들어보셨습니다. 때로는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젊은이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중 청년들의 아름다운 우정과 상호 이해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